인테리어 기깔나면 좋죠. 장비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진짜 돈 버는 병의원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대로 마케팅을 한 곳들은 진짜 매출만 있습니다. 매출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가짜 매출, 진짜 매출이요. 매출을 정리할 때 이름표를 안 붙이니까 사실 다 똑같은 매출인 줄 착각이 되는데요. 근데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 상권 정보라는 자료가 있어요. 강남구 논현동 치과 기준으로 월 평균 매출이 1억 중반대고요. 강남구 전체로 따지면 월 평균 1억 초반입니다. 서울시 평균 매출은 7,900 정도라고 하네요. 치과 기준으로 월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지역이 서초동인데 월 매출 2억 초반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료는 업소당 의사 수가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요.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요. 근데 이런 규모를 다 떠나서 이 매출, 이거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매출도 다 똑같은 매출은 아니니까요. 아마 사업을 최소 1년 이상 했다? 그런 원장님들은 본능적으로 아마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가짜 매출로 몸이 나만하지 않는 거면 정말 멈춰야 됩니다. 그 매출을 내기 위해 나간 돈도 돈이지만 사실 시간, 이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오늘은 가짜 매출과 진짜 매출이 뭐가 다른지부터 진짜 매출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해? 라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막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해야 되나? 나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원장님은 어플이나 각종 커뮤니티, 바이럴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지하철 광고부터 버스 광고, 마트 광고까지도 해보셨을 수 있고요. 이런 것도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최대한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원장님이 지금 내 병원 마케팅의 문제는 이거구나.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었네 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아셔도 아마 원장님의 돈과 시간이 6개월 이상은 아껴지실 텐데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바로 만약 제가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 전략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이거는 안 해봤으면 아마 말 절대 못 해줄 겁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하지만 제가 학원 10년, 부동산 2년, 음식점 2년, 지금 마케팅 대행사 4년까지 하면서 온갖 업종의 웬만한 마케팅 방법 다 해봤거든요. 이건 제가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는 혹은 했던 업체들로부터 받았던 피드백입니다. 이 경험을 녹여서 알려드릴게요. 이것까지 들으시면 이 시간 정말 소중했다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나눠볼게요. 가짜 매출은 뭐냐? 내 병원을 잘 모르고 온 고객이 쓴 돈입니다. 지나가다가 이런 거 있었네? 하고 온 고객들인 거죠. 사실 내 병원에 큰 기대를 하고 온 건 아닌 겁니다. 근데 뭐 이건 그나마 나아요. 여기에서 최악은요, 가격 때문에 이벤트 한다고 해서 와본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어차피 이 수술을 받을 거였어요. 근데 여기가 가격도 싸고 뭐 근데 나쁘지 않아 보여. 장비 있고 인테리어 깔끔하고 뭐 이만하면 됐지 해서 온 고객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이벤트가 끝나는 순간 사라져요. 이게 뭔 차이냐 싶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충성도라는 게 없습니다. 다른 데서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짜 매출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짜 매출에 한번 중독되면 와, 이거 진짜 무서워요. 가짜 매출은 사실 다음 달에 없다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괜히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진짜 매출을 위해서 노력할 시간을 가져가 버리죠. 근데 이 가짜 매출이 진짜 신기한 게 서비스 업종에만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건이면 스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서비스는 스펙이라고 말할 만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산다고 해볼게요. 그럼 컴퓨터라면 안에 뭐가 들어갔고 뭐가 있고 뭐 이런 스펙을 비교해서 어디가 낫다 어디가 별로다 라는 어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는요, 그런 게 없어요. 같은 필러를 놔도 사실 어떻게 놓느냐가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없고 또 그 원장님의 경력도 완벽하게 투명하게 공개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후기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서비스 업종에서 가짜 매출이 나오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물건은 사실 가짜 매출 있어도 돼요. 왜냐면 그냥 더 많이 팔면 되거든요. 시간당 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 시간에라도 물건만 더 있으면 더 많이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는요,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이 한 시간 할 수 있는 매출이라는 게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뭐 병원 업종도 있고요. 제가 운영했던 학원도 있고 전문직 업종은 다 들어가죠. 이런 업종들은 입소문
입소문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입소문을 잘 내기 위해서 인맥 관리가 필수로 여겨지기도 했었어요. 뭐 사실 병원이야 그렇지 않지만 다른 전문직 업종들은 대학원을 일부러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일부러 들어가기도 합니다. 인맥 관리를 잘 해서 필요할 때 나한테 오게 하는 거. 이거는 여전히 다른 업종에서 효과가 있지만 다른 업종조차도 여기에만 의존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어요. 왜냐? 바로 이게 생겼거든요. 과거에 이 인맥 관리가 요즘에는 커뮤니티 관리로 옮겨졌습니다. 이 업종들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굿닥, 모두닥, 아마 이런 리뷰 어플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성예사, 여우야 같은 네이버 카페, 그리고 강남언니, 바비톡, 뭐 사실 너무 많아서 다 말하기도 입이 아픈데요. 이런 어플들, 커뮤니티가 굉장히 힘이 세게 작용이 됩니다. 아예 진료 과목별로 그 병원의 평판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고객인 척 글이나 댓글을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커뮤니티의 병원을 홍보하는 모든 방법을 커뮤니티 마케팅,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웬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업종의 커뮤니티를 보면 사실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도 없어요. 이 유명한 커뮤니티에서 평판, 이런 걸로 매출이 최소 몇 배, 많게는 수십 배도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로 제가 학원 할 때는 7배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때 저는 이 가짜 매출에 굉장히 중독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맘카페를 알게 되면서부터예요. 제가 목동에서 학원을 했었는데 여기는 대치동 다음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 당연히 맘카페 침투 이런 거는 기본이죠. 맘카페 가가지고 어디가 좋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댓글을 한 10개 달면은 한 명 정도는 또 문의가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온 아이들 중에 오래 다니는 아이들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였어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그냥 댓글 하나 보고 나서 문의를 한 거니까 저에 대해 아니면 제 학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건 없죠? 그래서 그런지 심지어 70점 맞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제가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서 100점을 맞게 해줬거든요? 근데도 그만뒀어요. 이때는 개인적으로 좀 현타가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냐면 이때 제가 처음으로 가짜 매출이라는 게 있구나 인식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이 가짜 매출이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가끔 이런 커뮤니티에서 전쟁이 날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막 다른 학원들이 제 학원을 공격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디 별로다 이런 댓글을 다는 거예요. 혹은 악의적으로 이 카페 리뷰 나쁘게 달 거라고 협박하는 학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갔어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악플 달잖아요? 그러면 상담 예약 잡았던 것도 갑자기 다 취소되고 그러니까 정말 매출이 7배까지 차이 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변호사님 또 세무사님들을 마케팅한 적도 있는데 여기도 다 똑같았습니다. 이 법률 고민하는 어플 중에 로톡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누군가가 법률 상담 문의가 오면 답변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광고를 해서 문의를 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일단 답변을 간단히 달면 문의가 오는데 이때는 보통 2만 원에서 5만 원짜리 상담이 들어오게 돼요. 최소가 15분 상담부터 있는데 15분에 적으면 뭐 2만 원, 비싸면 5만 원 정도로 받고 일단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이제 선임하도록 상담을 잘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웬만한 사실 법률 상담이라는 게 15분 안에 끝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상담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끊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님들이 시간을 계속 태워서 상담을 한 다음에 어떻게든 수임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이렇게 시간을 썼어요? 근데도 수임이 안 되면 진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시간 들어가죠. 또 광고한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요. 이 어플에서 변호사님 마케팅 대행을 할 때 저도 열심히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이 어플이 또 하필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변호사협회랑 이 로톡 어플이랑 둘이 싸우면서 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한번 대거 변호사님들이 이 어플을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마케팅 대행 해드렸던 그 변호사님도 안 하게 됐는데요. 근데 솔직히 이 이유 때문에만 안 하게 된 건 아니고요. 이 로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 뒤로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시간에 그냥 내 마케팅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하니까 수임이 훨씬 많이 됐습니다. 3개월간 20건이나 됐어요. 이게 모든 서비스 업종이 다 이래요. 이게 뭐 병원이나 변호사 이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무사 어플은 더 심해요. 찾아줘 세무사, 세무통 뭐 이런 어플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고객이 문의를 하면 견적을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는 더 힘듭니다. 매번 견적을 보내는 것도 돈이고 심지어 견적도 낮게 보내면 연락조차도 안 와요. 그리고 어쩌다가 연락을 받잖아요? 그럼 온갖 비교를 다 한 고객이 연락 와서 굉장히 힘들게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이 어플을 계속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짜 매출 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가짜 매출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것만 아셔도 이상한데 돈은 안 나가실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액션 한 개당 고객이 10명 이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돈을 안 쓰는 순간 노출이 끊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노출은 돈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혹시나 뭔 말인지 모르시면 이 강의 한번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누군가한테 내 병원을 알리는 데에는 돈과 시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액션 한 번당 10명 이하의 고객에게 알려지면 사실 웬만한 객단가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세무사 어플에서 견적서 보내는 것, 이것도 뭐 예시 중에 하나고요. 또 아까 제가 변호사님들의 로톡 예시도 들었는데요. 물론 뭐 한 명 한 명한테 돈을 조금씩이라도 받기는 하지만 시간을 계속 써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수임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가짜 매출의 예시입니다. 일단은 액션 한 번당 10명 이하의 고객한테만 나를 알릴 수 있죠. 그리고 견적서를 안 보내는 순간부터 바로 고객한테 나를 알릴 방법이 없다는 거죠. 돈을 안 쓰는 순간 노출이 끊긴다. 이것도 사실 가짜 매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이런 커뮤니티나 어플들의 특징이 더 이상 그 커뮤니티나 어플에 돈을 안 내면 고객이 나를 찾을 수 없는 구조로 해놨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숨고라는 어플도 있습니다. 이 숨고를 보면 고객이 견적 요청을 하면 고수들이 견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건당 매번 돈을 내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러려면 최소한 그 광고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런 게 다 경매 시스템이라서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써야 나를 보내준다거나 혹은 정액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계약을 할 때만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의와 상관없이 돈은 계속 나가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 이 어플들, 이 커뮤니티에 발이 묶여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물론 이 커뮤니티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하죠. 발을 묶어놔야 그 회사들의 수익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광고를 해주니까 당연히 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까지 쓰게 만든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서비스업 하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내 시간을 태워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도 내고 시간도 쓴다? 이거는 좀 최악인 거죠. 이게 계속되면 일해야 할 시간에 자꾸 카페 댓글 이거 달리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해가지고 업무에 집중도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서비스의 퀄리티가 낮아지겠죠? 그럼 그 다음은 정말 중요하다는 입소문이 안 좋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최악은 또 안 좋게 난 입소문을 가리느라 다른 입소문 내는데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길들은 좀 가짜 매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 가짜 매출에 중독된 원장님들이 좀 많아요. 물론 이 커뮤니티 마케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면요. 커뮤니티 마케팅의 전략적인 방법은 조금 이따 더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진짜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매출은 뭘까요? 바로 내 병원을 제대로 알고 온 고객이 쓴 돈이에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진짜 매출을 내기 위해서 홈페이지부터 오프라인, 온라인 마케팅의 모든 방법을 좀 다뤄볼게요. 이걸 알면 주위 개원한 동료들 있으시잖아요? 그 동료가 원장님한테 자랑한 매출,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원장님한테는 제가 있잖아요. 진짜 매출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가짜 매출을 진짜 매출로 바꿔주는 이 작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결과는 죄송하지만 다시 월급쟁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젠 개원전과 다르죠? 빚이 있는 월급쟁이가 됩니다. 요즘 병의원 개원 비용이 평균 4억대라고 하는데요. 이거 다 갚고 이전과 같이 돌아가려면 1년에 1억씩 갚아도 4년씩이나 걸립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냐?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이거 매번 이벤트 할 수 없어요. 매번 여기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냥 입소문에 의존했다? 그건 더 심각한 거예요. 언제까지 시간과 돈 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표현을 과격하게 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다 알겠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이제 방법적인 얘기를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케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여기 안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런 게 있죠. 오프라인 광고는 보통 어디에 하냐? 위치를 기반으로 광고 이름이 붙여져요. 뭐 버스에 하면 버스 광고, 지하철에 하면 뭐 지하철 광고, 아니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화면에 하면은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이것 말고도 사실 마트에 하는 마트 광고부터 전단지 배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거의 전략이 동일한데요. 일단 온라인 마케팅을 먼저 다 다루고 규모별로 나눠서 해야
이해할 분과 아닐 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마케팅은요, 회사별로 나눕니다. 크게 4가지가 있죠. 네이버, 구글, 메타,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각 회사 안에는 광고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이버 안에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뭐 지도라고도 부르죠. 네이버 카페 침투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구글은 구글 블로그라고 불리는 뭐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아니면 아예 영상을 메인으로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번엔 메타를 볼게요.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인데 요즘 페이스북은 잘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인스타 위주로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네이버, 구글, 메타 여기에 별도로 뭐 검색 광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광고를 돌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각 채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도 할 수 있고요,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돈을 내고 하는 광고는 별개로 놔둘게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냥 기타에 들어가는 건 요즘 뭐 카카오 오픈 채팅이라고 해서 이 오픈 채팅만 광고도 있고요. 또 지역 단위로는 당근마켓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각 업종별로, 진료 과목별로 유명한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플 광고들도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하나하나 볼 건데요. 일단 진료 과목이랑 규모랑 상관없이 모든 병원에서 한다는 것부터 볼게요. 개원을 생각하실 때 하는 일 중 하나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홈페이지를 만들긴 하는데 왜 만들어야 하는지는 모르고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그럴듯하게만 만들어 놓을 거면 사실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홈페이지를 어떻게 써야 하냐? 3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이 전략을 제가 직접 정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봐볼게요. 첫 번째, 랜딩 페이지. 2번째, 상위 노출. 3번째, 예약 기능입니다. 사실 이 3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기능입니다. 랜딩 페이지 기능이에요. 만약 여기서 좀 더 홈페이지 관리를 잘했다 하면 2번 기능까지 되어 있으면 정말 베스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3번 예약받기 기능은 굳이 홈페이지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오히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요, 1, 2번 기능을 홈페이지에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3번 예약하기 기능만 사용하고 정작 중요한 1, 2번 랜딩 페이지랑 상위 노출 기능은 안 쓰시는 분, 아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랜딩 페이지 기능입니다. 이 랜딩 페이지라는 게 뭐냐면 어떤 마케팅을 하던 간에 최종적으로 거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하건 인스타를 하건 광고를 돌리건 뭐 상관없이 고객이 어떤 걸 통해서 내 병원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병원에 대해서 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때 더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에 가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꼭 온라인 마케팅이 아니더라도요, 만약 내가 버스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버스 광고에는 병원 이름 정도만 기억하게 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럼 그걸 본 고객이 만약 괜찮다고 생각하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거길 들어가서 이 병원 정보를 더 알게 되고 그 다음 문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랜딩 페이지 기능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 랜딩 페이지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이 홈페이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왜 이 수술을 나한테 받아야만 하는지,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벤트 페이지라던가 모델 사진들만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힘들게 돈과 시간을 들여서 홈페이지까지 고객을 데리고 왔는데 이 고객이 그냥 다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홈페이지에 다시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링크를 넣어놓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힘들게 고객을 홈페이지까지 데려와 놓고 고객을 또 다시 멀리 보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유튜브 영상이나 인스타 사진을 넣고 싶다면 인베드라고 해서 아예 영상 자체를 홈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유튜브만 몇 건, 인스타 몇 건 뭐 이런 식으로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실 그렇게 맞게 되면은 이 유튜브랑 인스타를 통해서 정말 홈페이지로 사람들이 가는지, 중간에 이탈되진 않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문의까지 오는지, 그리고 실제 그 고객이 재구매까지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사실 저 같은 회사는 없고 대부분은 유튜브를 월 몇 건, 뭐 인스타 몇 건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데, 만약 이렇게 원장님이 맡기실 거라면 사이사이 부분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예약, 이런 중간중간 부분을 원장님이 꼭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런 거를 마케팅에서는 퍼널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고객이 이동하는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고객이 처음으로 내 병원을 어디서 알게 됐고, 또 그 다음 어디로 이동해서 검색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어디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나한테 문의까지 오는지, 이런 것들을 퍼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잘 짜고 중간에 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탄탄히 벽을 세워놓는 거, 이게 굉장히 마케팅에서 중요한 거죠. 근데 이 퍼널이란 단어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이미 알려드렸던 거예요. 바로 이 PR이 퍼널을 더 구체적으로 분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내가 만약 어떤 마케팅을 해요? 그럼 처음에 사람들이 내 병원에 대해 알게 되겠죠? 바로 이게 노출 단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꽤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곳저곳 우리 병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 거예요. 바로 이게 설득 단계예요. 그리고 이 설득 단계에서 오는 게 홈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이 설득이 되도록 만드는
만들어 놓는 거, 이겁니다. 이게 바로 홈페이지의 첫 번째 기능, 랜딩 페이지 기능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기능도 볼게요. 아마 홈페이지를 만드신 분들은 대부분 SEO라는 걸 하셨을 거예요. 이 SEO가 뭐냐면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겁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내 병원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내 홈페이지가 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홈페이지의 두 번째 기능, 상위 노출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병원과 관련된 단어라고 하면 내 병원의 상호명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잘 해놓으신 분들은 지역명 플러스 피부과 이런 단어를 검색했을 때에도 내 홈페이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 강남 피부과라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밑에 내려보면은 홈페이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홈페이지를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되어 있다, 그럼 홈페이지의 2번 기능인 상위 노출의 기능이 잘 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잘 세팅을 해놓으면 홈페이지가 원래 설득의 기능만 하다가 노출과 설득의 기능 둘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석이조인 거죠. 근데 홈페이지를 이 상위 노출 기능까지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 이 기능 잘 모릅니다. 일단 그냥 다른 병원이랑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심지어 마케팅을 퍼붓는다는 강남 공장형 병원들조차도 이 상위 노출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능을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지금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에요, 글을 적어놔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네이버와 구글에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단어를 포함해서 글을 작성해 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다 상위 노출되는 건 아닙니다. 글을 쌓아놔야 돼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면서 글도 발행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꼭 상위 노출만을 위해서 적어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 했죠? 바로 설득의 기능을 하는 랜딩 페이지 기능이었어요. 근데 이 랜딩 페이지의 역할을 할 때에도 이 홈페이지에 있는 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왔을 때 진짜 여기 병원 가볼까? 이걸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 굳이 많은 의사 중에 나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게 있어야 문의를 하든 말든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거 없이 그냥 모델이나 뭐 가격 이벤트 이런 것만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밖에 안 드냐면, 불에서 얼마야?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온 고객은 방문해서도 당연히 할 거라고 뭐밖에 없어요? 가격 비교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 홈페이지가 노출 설득 기능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그거 진짜 좋은 거 알겠어. 근데 그걸 하려면 글 써야 된다고? 이걸 어떻게 매번 써? 솔직히 어떤 마케팅을 하건 그거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홈페이지 관리까지 해야지 거기에 글까지 쓰는 거 당연히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블로그입니다. 바로 이 홈페이지의 글을 블로그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유행하는 방법이 브랜드 블로그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브랜드 블로그가 뭐냐면 말 그대로 원장님 블로그 하나에 원장님에 대해 혹은 병원에 대해서만 적는 거예요. 보통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 블로그를 체험단이나 배포형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방법도 쓰기는 합니다. 이 방법은 브랜드 블로그처럼 내 블로그에 쓰는 건 아니고요. 이미 노출이 잘 되는 레벨 높은 블로그들이 있거든요. 그런 블로그에 원고료를 지불하거나 임대를 해서 후기를 작성하는 형태예요. 그럼 그분들한테 원고료를 드리면 내 업체랑 관련된 글을 적어주시겠죠? 그러면 고객이 검색했을 때 내 업체가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병의원 업종에서는 불법이거든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전문 의료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의원 업종은 모두 브랜드 블로그라고 해서 병원이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는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브랜드 블로그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장점은 글을 잘 쓴다면 왜 내 병원에 굳이 나에게 와야만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설득이 잘 된다는 거고요. 단점은 설득은 잘 되는데 설득을 하려면 일단 고객이 내 블로그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한 블로그는 이런 노출, 그러니까 고객한테 보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자면 노출은 어렵지만 설득률은 높다, 이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글을 잘 쓰는 마케터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들인 돈 대비해서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이 노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블로그를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안 해보신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병원 업종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블로그를 구매해도 노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쓰는 방법은 최소한의 노출을 잡으면서 설득을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그 전략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내 병원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 번만 진짜 확인을 해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세부 키워드 잡기고요.
두 번째로는 최종 랜딩 혹은 중간 랜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세부 키워드 잡기부터 볼게요. 이 세부 키워드 잡기는 노출, 설득, 재구매, 여기서 노출의 기능을 강조한 전략입니다. 먼저 여기서 키워드란 단어부터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송파에 살아요. 그리고 피부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피부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이버에 어떤 단어를 검색해볼까요? 아마 가장 높은 확률로는 송파 피부과 이런 단어를 검색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송파 피부과를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여러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진짜로 피부과를 알아본다고 하면 이 글들 중에 하나를 보고 문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검색한 바로 이 송파 피부과, 이 단어를 우리가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키워드는 고객이 검색할 만한 단어예요. 근데 이 키워드에는 사실 단계가 있어요. 방금 예시처럼 송파 피부과, 바로 이런 단어를 1차원 키워드라고 불러요. 지역명 플러스 업종, 이런 키워드들이 대부분 1차원적인 키워드인데요. 이런 1차원적인 키워드는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매달 송파 피부과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사람이 매월 약 1,700명 정도예요. 당연히 이렇게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도 많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쓰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도 치열하죠. 그래서 웬만한 블로그로는 송파 피부과 같은 키워드에 내 병원에 관련된 글이 보이도록 하기에는 돈과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임대해서 작성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방법이 다른 온라인 마케팅을 생각하면 시간과 비용상 추천드리진 않아요. 사실 이 블로그 임대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자면 좀 내용이 긴데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 뒷부분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못하니까 지금은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시간과 비용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가장 최소한의 전략이 바로 그래서 이 첫 번째 세부 키워드 찾기입니다. 이 세부 키워드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단어 중에서 1차원적인 키워드 말고요. 좀 더 세부적인 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송파 피부과 예를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송파 피부과를 검색해서 거기 나온 글들을 보고 바로 문의를 하고 거길 갈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 말고 다른 관련 키워드를 몇 가지 더 검색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송파 피부과 말고도 송파 피부과 유명한 곳, 송파 피부과 믿을만한 곳, 이런 식으로 기존 키워드에 추가 조건이 붙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송파 울세라, 송파 인무드 이런 식으로 정확한 시술명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키워드들은 검색하는 사람이 조금 더 적은 만큼 경쟁도도 조금 더 낮아져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1차원 키워드보다 경쟁이 낮아졌다는 의미이지 사실 이 세부 키워드도 경쟁률이 그렇게 낮은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쓰는 전략이 두 번째 전략이에요. 이것도 같이 써야 되는 거죠. 바로 최종 랜딩 혹은 중간 랜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홈페이지 할 때 우리가 랜딩 페이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랜딩 페이지가 뭐라고 했었죠? 고객이 문의나 예약을 하기 직전에 거치는 최종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에서는 고객이 최종적으로 나 진짜 이 병원 가볼까? 하는 생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역할을 홈페이지가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블로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노출의 기능보다는 설득의 기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블로그를 잘 만들어 놓으면 굳이 홈페이지가 없어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가 없다 그러면 아예 최종 랜딩 페이지를 블로그로 하기도 합니다. 혹은 홈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블로그를 중간 랜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홈페이지로 가기 전에 고객을 일단 블로그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 홈페이지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유튜브나 인스타 등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거기서 일단은 블로그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 그 블로그에서 쭉 읽고 나서 홈페이지로 가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유튜브, 블로그, 홈페이지 이렇게 거쳐가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진료 과목에 따라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홈페이지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일단 블로그로 설득을 다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로 보내서 말 그대로 홈페이지를 예약 기능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전략마다 다 다르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해야 더 고객이 설득이 잘 될까? 이걸 고려해서 중간에 넣기도 하고 마지막에 넣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너무 전략적으로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병원은 진짜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실 웬만한 진료 과목들이 병원들은 다 고관여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이 고관여 상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병원을 선택을 할 때 아파서 가든 아니면 더 예뻐지고 잘생기기 위해서 가던 결정하기까지 고민을 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결정하기 전까지 정확하게는 의사를 결정하기 전까지 고민하는 단계에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른 병원으로 못 가도록 아예 벽을 쌓으려면은 바로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블로그가 노출과 설득 이 부분에서 각각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블로그를 노출의 기능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요즘은 최소한의 노출을 잡기 위해서 세부 키워드를 잡고 설득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사용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럼 어떻게 해야 설득이 되는 블로그가 되냐?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사실 이거는 딱 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 마케터들이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바로 블로그를 딱 봤을 때 원장님이 누군지 이게 딱 보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누군지라는 게요, 어디 대학을 나왔냐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출신 대학도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고객들이 이런 대학을 궁금해하는 진짜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원장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장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맡겨도 되는지 못 믿겠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보는 겁니다. 정확히는 원장님을 믿고 싶어서 원장님 대신 대학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학을 통해 나를 믿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왜 너에게 딱 맞는 의상인지 이 어필이 되면 훨씬 더 좋겠죠. 이 기준으로 보면 이제 진짜 못 쓴 블로그가 보입니다. 바로 딱 홍보에만 치중을 한 거예요. 이번 달에는 무슨 이벤트 합니다. 얼마예요? 오세요. 물론 이 이벤트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냥 가격, 이벤트 이렇게 쓰는 건 최악의 블로그가 되는 거죠. 이벤트를 할 거면요, 사실 왜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는지, 굳이 왜 저렴하게라도 이 가격에 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가격 비교를 하고 나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냥 정보성으로 쓴 블로그가 잘 썼냐? 그것도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종종 잘 쓴 블로그를 따라하는 마케터 중에서는요, 뭐 시술이나 수술 정보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마케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목적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블로그의 목적은요, 시술이나 수술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글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냥 시술이나 수술 정보로만 적게 되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문의는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시술이나 수술 정보 이런 걸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법에서 우리 병원만의 혹은 원장님이 남들보다 진짜 잘하는 부분이 뭔지 이런 거가 꼭꼭꼭 적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걸 표현하는 방법에는 원장님이 어떤 시술을 했었는지, 또 수술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이런 시술을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적는 게 될 겁니다. 이걸 마케터들이 대부분은 대신 적어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블로그를 맡겨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글을 잘 작성해 놓으면 이게 단순히 블로그의 설득 기능뿐만 아니고요, 다른 마케팅에서도 이 글을 계속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 작성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이 글을 비슷하게 작성을 해서 SEO를 통해서 상위 노출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바로 바이럴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가짜 매출할 때 이야기했던 바로 커뮤니티 마케팅이에요. 영상 초반에 커뮤니티 마케팅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방식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먼저 잘못된 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커뮤니티 마케팅을 노출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성형외과에서 유명한 카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최근 글의 조회수를 한번 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조회수가 10 이하예요. 가끔 10에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내가 이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건 댓글을 쓰건 많이 봤자 내 병원에 대해 알게 되는 고객이 20명 이하라는 거죠. 이렇게 글 한 건이 발행이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건당 최소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2만 원을 지출하면 20명이 볼까 말까 한다는 거죠. 이 비용을 다른 광고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클릭당 광고비가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당근마켓인데요. 이건 실제로 당근마켓 광고 비용이 지출된 내역이에요. 물론 이건 광고 성과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 약 4만 원을 광고비로 썼더니 1553명에게 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 그중 광고 콘텐츠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클릭이 251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만 원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이 본다는 바이럴에 비교하면 사실 수치가 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20명이 진짜 고객이라면 당연히 훨씬 좋죠. 근데 제가 최근에 한 성형외과 마케팅 상담을 하게 되면서 이 카페를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진짜 재밌는 거 2가지를 발견해서 그걸 같이 공유해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주말에 글 개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 카페에 거상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글이 몇 개 정도 써지는지를 5일 동안 개수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개수는 이랬습니다. 이 개수를 보면 11월 2일과 11월 3일에 특히나 적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날이 언제였냐면 주말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커뮤니티에 갑자기 글 개수가 줄어든다는 건 사용자가 주말에 그만큼 적다는 건데요. 성형을 하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카페에 주말에 적게 들어온다. 이거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또 2번째로는 추천 글에 유독 댓글이 많다는 점인데요. 하루에 거상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작성된 글의 분포도까지 제가 봤어요. 보니까 월요일 기준으로는 질문 형태의 글이 26개, 또 어디를 예약했다 이런 예약했다는 글이 8개, 후기 글이 24개 이렇게가 하루 동안 발행된 글이었는데요. 이 글들은 평균적으로 댓글이 2개에서 5개 정도 달립니다. 근데 여기서 유독 댓글이 많이 달리는 글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병원 리스트에 대한 질문 글들이에요. 다른 글에 비해서 딱 병원 리스트 묻는 글에만 댓글이 유독 많이 달리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이걸 알게 되고 꽤나 재밌었습니다. 실사용자라면 이렇게 추천 댓글에 더 많이 달진 않겠죠. 이거는 꼭 이런 네이버 카페뿐만은 아니에요. 네이버 카페는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편인데요. 어플처럼 폐쇄형 커뮤니티는 사실 이마저도 이런 조회수마저도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마케팅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그러면 돈과 시간을 쓰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커뮤니티 마케팅을 노출 측면에선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남겠죠? 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제품을 채택하는 순서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나눠 놓은 건데요. 이 표에 따르면 가장 앞에 있는 이노베이터랑 얼리 어답터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부류들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먼저 사용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고객층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생기면 신기하네 하고 먼저 가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도전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소비자 중에서 약 15%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 다수 수용자, 후기 다수 수용자 고객층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앞에서 이노베이터, 얼리 어답터들의 후기를 보고 구매를 시작하는 고객층들을 말해요. 제가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요. 대다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보고 구매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바로 이 커뮤니티에서 내 병원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커뮤니티도 노출보다는 설득의 기능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득의 기능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고객이 다른 마케팅을 보고 나서 이 병원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그럼 이 병원의 리뷰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리뷰는 홈페이지나 병원 블로그에서는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은 이 후기를 보기 위해서 각종 어플이나 카페에 가입한 다음에 병원 이름이나 이런 걸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후기가 조금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심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예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후기를 이런 카페에 깔아놓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건 주의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까 가짜 매출도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럼 역시나 이 설득 측면에서 커뮤니티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커뮤니티 중에도 꼭 고객인 척을 해서 여기 좋아요 라는 커뮤니티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의사로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적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둘 중에 꼭 의사로도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커뮤니티 중에는 고객 후기가 아니라 의사가 직접 쓰는 글을 홍보성 글이라고 판단을 해서 별도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그냥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곳들은 좀 시간과 돈을 덜 들이면 되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어플 같은 경우는 각 병원을 등록을 해놓으면 해당 병원 내용에 입력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병원 소개글이라던가 아니면 소식글이라던가 이벤트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에만 제대로 등록을 해놔도 사실 이 설득의 기능은 충분히 됩니다. 어차피 우리 목표는 고객이 다른 데서 나를 알게 되고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어플에 들어와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리뷰가 좀 더 있어서 안심되는 것, 사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리뷰는 굳이 매번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한 달에 딱 몇 건 정도만 정해놓고 모든 커뮤니티에 동일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만 세팅해 두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더 좋은 건 진짜 고객들이 오면 그때마다 이런 곳에 들어가서 후기를 작성해주면 어떤 혜택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하겠죠. 왜냐면 그래야 인위적이지도 않고 솔직히 시간과 비용도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홈페이지, 블로그, 커뮤니티 마케팅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처음 하는 분에게는 노출 설득 재구매 중에서는 설득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설득 너무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근데 어쨌든 고객한테 내 병원을 알려야 뭐 설득이 되건 말건 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 사실 이 방법에는 네이버 지도부터 오프라인 광고, 유튜브가 있는 뭐 구글, 인스타그램, 뭐 당근마켓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은 방법들은 설득보다는 노출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원래 이 영상에서 이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촬영만 1시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다음 영상에서 이 노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하나 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셔도 좋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케팅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마케팅을 노출, 설득, 재구매 이 중에서 뭐로 쓸 거냐,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홈페이지, 블로그, 커뮤니티 마케팅을 노출이 아니라 설득의 방법으로 쓰는 걸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요, 사실 제 말은 어떤 원장님에게는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좌표평면 때문이에요. 이거요. 좌표평면에는 X축이랑 Y축이 있잖아요. 이 병의원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도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병원 규모랑 고객 방문 주기예요. 오늘 내용은 사실 이 두 변수에 그나마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이야기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들은 사실 이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출에 대한 이야기는 이 두 변수, 병원 규모랑 고객 방문 주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하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원 원장님을 기준으로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뭐 B2B 마케팅부터 아주 작은 음식점과 뭐 미용실까지 뭐 여러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이 혹시나 내 업종과 좀 다르다 하는 분들은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곧 그런 영상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내용은 제 사이트에 제가 정리해 놓을 예정이니까요. 오늘 내용을 복습하고 싶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뭐 사이트도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